안녕하세요. 고준혜 씨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연이라는 딸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이진사 부부가 있었다. 허약한 체질인 딸이 아프기라도 하면 아버지 이진사는 아이 옆에 앉아서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라며 파랑새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연희야, 모든 아이 곁에는 아이를 지켜주는 파랑새가 있단다. 눈에는 보일 수도 또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파랑새가 되어 아이를 지켜준단다. 이진사 부부의 지극한 사랑으로 딸은 무탈하게 잘 성장해 주었다. 어느 날 어릴 적부터 한마을에서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온 이진사의 중마고 김선비가 찾아왔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이진사가 형편이 어려운 친구 김선비에게 도움을 주고자 다른 핑계를 대어 초대한 것이다. 친구 이진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친구 김선비를 도와주려 했으나 친구는 매번 도움을 거절했으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여보게, 나야 여유가 있어서 친구에게 조금의 도움을 주려는 것인데 자네는 어찌 그리 고집을 부리는 겐가? 어허, 나야 자네의 마음이면 족하네. 우리 사이에 재물이 끼어들어서야 될 말인가? 그저 매번 자네에게 닭배기를 빚지는 것 같아서 미안할 따름일세. 어허, 이 사람 참 고집도. 이렇게 두 사람은 우애 깊은 친구로 서로를 위하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진사의 아내가 괴질에 걸려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아내 곁을 지키며 간호하던 이진사 역시 아내가 떠난 뒤 몸과 마음이 더욱 쇠약해져 끝내 자리에 누웠으며 나아질 기미가 없이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다. 김선비는 친구가 걱정이 되어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엄을 무릅쓰고 찾아왔다. 여보게, 혹여 병이 옮을 수도 있는데 어찌 이리 왔는가? 어허, 내 자네가 걱정되어 이리 찾아왔다네. 어찌 환자가 멀쩡한 사람 걱정을 하는 겐가? 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나. 나는 더는 틀린 것 같으이. 그동안 형제도 없는 내가 자네 덕에 참으로 재미나고 행복하게 살았네. 내 자네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네. 들어주겠는가? 어허, 이 사람 무슨 유언이라도 남기겠다는 겐가? 오래 자리에 누워 있더니 망령이 톡톡히 들었구만 그래. 김선비는 이리 말은 했지만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으며 조용히 친구 이진사의 유언을 들었다. 이진사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 남은 딸이 시집갈 때까지 돌봐주면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시집가는 딸에게 재산의 반을 주고 남은 재산의 반은 김선비가 가지라고 했다. 김선비는 눈물을 훔치며 태어난 척 답했다. 어허, 나는 부자식이라 이미 자네 딸을 내 딸처럼 여기는데 새삼스럽게 그런 부탁인가? 아무 염려 말고 속히 자리나 털고 일어나게나. 김선비는 친구 이선비의 유언을 예사롭지 않게 여기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며칠 후 친구 이진사는 어린 딸 하나를 남긴 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김선비는 발벗고 나서며 친구의 장례를 치른 후에
친구의 유지를 받들어 이진사의 집으로 들어와 재산을 관리하고 친구의 딸 연희를 돌보기 시작했다. 김선비는 친구의 딸이 안채에서 지내도록 하고 자신의 아내는 별당에서 지내도록 했으며 자신의 본분을 지키려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친구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으려고 애썼다. 이러한 남편의 처신이 불만인 김선비의 아내는 자주 볼멘 소리를 했다. 아니 여보, 어찌 멀쩡한 안채를 어린아이에게 내주고 안주인인 저더러 별당에서 지내란 말이시오. 어허 부인, 우리는 친구의 유지를 받들어 잠시 이 집에 머무는 것뿐이요. 본분을 잊지 마시고 연희를 잘 보살피시오. 때가 되면 이 집 재산은 모두 연희에게 돌려줄 것이오. 김선비의 아내는 남편과 이진사가 형제보다 더 끈끈한 사이임을 알기에 당초 집에 들어오기 전에 남편이 친구 이진사의 유지를 충실히 따를 것을 다짐받으려 했을 때 아내는 흔쾌히 약조했던 것이다. 하지만 막상 가난한 살림에서 벗어나 부유한 이진사 집으로 들어오니 김선비의 아내는 이 모든 재산이 내 것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부지불식간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과거 가난하기는 했지만 남편과의 사이는 좋았던 김선비의 아내는 남편의 뜻을 따르고자 점차로 홍기가 다가오는 연희에게 집안일을 가르쳐 차곡차곡 신부 수업을 시키는 것이 남편의 의사를 존중하는 길이라 생각했다. 기실 연희의 나이가 15세였지만 세상을 떠난 이진사 내외에는 생전에 연희를 늘 어리게만 봐왔고 연희의 몸도 허약해서 따로 집안 일이라든지 힘에 붙일 일들은 알려주지 않았으며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상세히 말한 적이 없어 연희는 세상 물정을 잘 몰랐다. 사정이 이러하니 김선비는 자신의 아내가 연희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흐뭇했으며 고마운 마음이 들기까지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선비가 먼 곳에 있는 친구의 재산을 점검하기 위해 두어 달 일정으로 집을 떠나게 되었다. 김선비는 아내에게 친구의 딸 연희를 잘 보살피도록 당부하고 단촐하게 행장을 꾸려 청지기를 대동하고 길을 떠났다. 김선비의 아내는 처음 며칠은 연희에게 살가운 말을 하며 이것저것 챙겼다. 그런데 남편이 자리를 비우자 가라앉혀 놨던 욕심이 스멀스멀 다시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연희가 안채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자 우라가 치밀었고 갑자기 원래 자기 것이었던 자리를 빼앗기기라도 한 듯 연희가 눈에 가시처럼 보이기 시작했으며 어린 연희에게 시기심까지 일었다. 그래서 연희가 힘들어할수록 왠지 모를 통쾌함이 들어 집안일을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남편이 있을 때보다 더 과하게 많은 일을 시키기 시작했다. 말내며 바느질이며 하루에 끝내기 힘들 정도의 어려운 일들을 하루 안에 끝내도록 시켰다. 김선비의 아내를 어머니처럼 여긴 착하고 순진한 연희는 군말 없이 김선비 아내의 말을 곧이곧대로 따라서 밤늦게까지 일을 마치려 했기에 날이 갈수록 얼굴은 헬쓱해졌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유모는 어릴 적부터 보살피던 연희가 가엾게 느껴졌고 마님 모르게 옆에서 도왔다. 김선비의 아내는 연희가 고생하는 모습이 내심 고소했으나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일 잘한다는 칭찬으로 연희를 부추겼다. 아니, 연희야, 이 많은 바느질을 어찌 그리 해낼 수 있었느냐. 참으로 잘했구나. 아니어요, 아주머니. 유모가 옆에서 틈틈이 거들어 주어서 가능했어요. 순진한 연희가 그동안 유모가 일을 도와준 것을 말해버리자 김선비의 아내는 물건을 훔쳤다는 구실을 대어 유모를 내쫓았다. 하루는 김선비의 아내가 커다란 항아리에 물을 채우도록 연희에게 시켰다. 연희는 부지런히 물을 길어다 항아리에 부었다. 그런데 항아리는 좀처럼 채워지질 않았고 주변에 물이 질펀하게 고였다. 항아리가 채워지질 않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연희는 계속 물을 길어다 항아리에 부었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행랑아범이 항아리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실금이 생겨 물이 샌다고 알려주었다. 순진한 연희는 아주머니에게로 가서 항아리에 금이 간 것을 말했고 김선비의 아내는 이 사실을 행랑아범이 알려준 것임을 알았다. 기실 김선비의 아내가 연희를 괴롭히려고 전날 아무도 모르게 항아리에 실금을 낸 것이었기에 방해가 된다 싶은 행랑아범 역시 내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연희가 어릴 적부터 함께하던 하인들은 하나 둘씩 집을 나가게 되었고 연희 주변에는 진심으로 보살펴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다. 연희는 더 수척해져 갔고 김선비의 아내는 이제 대놓고 연희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시켰다. 김선비의 아내는 전날 자신이 편하지 않게 볶은 삼시를 연희에게 내어주며 산에 있는 밭에 뿌리고 싹이 나는 것을 지켜보라고 했다. 물론 볶은 삼시에서 싹이 날리 만무했다. 배를 짜기 위해선 씨를 뿌리는 법, 싹이 나는 이치를 알아야 한다는 말만 믿고 아주머니 말을 당연히 따랐다. 가엾게도 연희는 평생 해본 적 없는 거친 산의 밭을 갈고 받은 삼씨를 정성껏 뿌렸다. 삼씨를 뿌리고 난 후에는 밭 옆에 움막을 짓고 싹이 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주머니 말대로 움막에서 지내기엔 두려워 집으로 내려가서 아주머니에게 말하니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어야 훌륭한 신부감이 된다고 하며 되돌려 보냈다. 밤이 되면 이곳저곳에서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낮이 되면 정박함 속에서 한시도 무섭지 않은 때가 없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연희 근처에 파랑새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 파랑새는 연희에게 맑은 소리로 노래도 불러주었고 들짐승이 다가오면 소란스럽게 지저대고 조아대며 쫓아내기까지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김선비가 돌아왔으며 아내에게 연희의 안부를 물었다. 김선비의 아내는 적당히 둘러대며 자신이 말렸는데도 연희가 산밭에서 삼시를 신고 내려오질 않는다고 했다. 김선비는 놀라 그 길로 산밭으로 가보았고 심하게 초췌해진 모습의 연희가 움막 앞에 있는 것을 보았으며 어딘가 모르게 신비롭게 생긴 파랑새가 보초를 서는 듯 움막 위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김선비는 연희에게 다가가 다친 곳은 없는지 살펴보고 산을 내려와 집으로 갔다. 김선비는 연희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고 아내를 책망했다. 아니 여보,
대체 어찌하여 그런 험한 일을 연희가 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오? 네, 당신에게 실망이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시구려. 아내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으며 남편의 질책을 잠자코 들었다. 지난밤 먼저 간 이진사가 꿈에 나타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을 보이길래 보던 일을 중단하고 일이 급히 온 것이요. 네, 어찌 이런 사달이 난 것을 알았겠소. 김선비는 아내에게 연희를 잘 보살필 것을 거듭 당부하며 보던 일을 마저 보러 며칠 기한으로 다시 집을 나섰다. 김선비의 아내는 일방적으로 화만 내고 자신의 말을 들어보려 시도조차 않는 남편의 태도가 원망스러웠으며 다음 날 남편이 떠나자 김선비의 아내는 은밀히 마을의 왈자패를 아는 하인을 통해 돈을 대고 연희를 보쌈하도록 일을 꾸몄다. 김선비의 아내는 연희를 불러 옷가지를 내주며 이웃 마을에 잠시 머물고 계신 김선비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연희는 그간 아주머니가 시킨 일들로 인해 고생했던 터라 의심가는 마음도 있었으나 자신을 보살펴주는 어른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에 순순히 따랐다. 연희가 이웃 마을로 가기 위해 산속 오솔길로 접어들었을 때 갑자기 낯선 사내 두 명이 달려들어 저항할 틈도 없이 연희를 기절시켜 보자기로 뒤집어 씌우고 먼 곳에 내다버리기 위해 둘러매고 길을 떠났다. 한편 이웃마을 박도령은 지난밤 예사롭지 않은 꿈으로 잠을 설친 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몇 해 전 어머니 병수발을 하던 중에 약값이 없어 힘들어하던 때 도움을 준 이웃마을 이진사가 꿈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진사는 아무런 조건 없이 박도령에게 약값을 융통해 주었기에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수없이 다짐을 하였지만 워낙 가난한 살림이라 어쩔 도리 없이 몇 해가 지난 것이었다. 박도령은 마당을 서성이다가 더는 자리에 머물 수 없어서 이웃 마을로 향했다. 박도령이 한참을 걷다 보니 바로 앞에 두 갈래 길이 나타났다. 하나는 산을 둘러가는 평탄한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험했으나 산을 가로질러 가는 길이었다. 박도령은 갈래길 앞에서 잠시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때 파랑새 한 마리가 박도령 위로 날아와 산길로 향하는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따라오라는 듯 지적이었다. 박도령은 참으로 별일이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으나 이웃말로 가는 지름길이었기에 산길로 들어갔다. 얼마쯤 지나자 멀찌감치 남정네의 두런두런 하는 소리가 들려 박도령은 급히 몸을 피해 나무 뒤로 숨었다. 여보게, 우리가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네만 어린 목숨을 해하는 일까지 해야 하겠는가? 그러게 말일세. 이미 돈을 받았으니 어쩌겠나? 그럴 것이 아니라 이 골짜기에 버려두고 가면 산짐승들이 알아서 해주지 않겠는가? 굳이 우리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두 사내는 커다란 보퉁이를 골짜기에 내려놓고 자리를 떠났다. 이미 날이 저물기 시작해서 이곳저곳에서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 광경을 보고 박도령이 머뭇거리자 또다시 파랑새가 나타나 빨리 움직이라는 듯이 박도령의 머리 위에서 소란스럽게 날아다녔다. 박도령은 더는 모른 체 할 수 없었기에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골짜기 아래
보퉁이로 다가가서 열어보았다. 보퉁이 속에는 곱게 자란 듯한 아가씨가 기절한 채 있었다. 박도령은 아가씨를 얻고 급히 자신의 집으로 갔으며 밤새도록 간호한 덕분에 아가씨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다. 낭자, 어디 사는 니신데 그리 험한 꼴을 당하셨소? 저는 이진사 댁 여식인데 이웃 마을에 심부름을 가던 중에 부지불식간에 일을 당했어요.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가씨가 자신의 은인인 이웃마을 이진사의 여식인 것을 확인하고 화들짝 놀랐다. 며칠 후 김선비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연희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자 아내에게 따져 물으니 아내가 말했다. 여보, 글쎄 얌전한 고양이 부뚜하게 먼저 올라간다더니 연희가 마을 총각과 눈이 맞아 야반도주했어요. 평소에 바깥 출입이 잦다 했는데 그 사달이 낫지 뭡니까? 김선비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지만 현실 앞에서 그만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바로 그때 대문 앞이 소란스러워지며 주인을 찾는 젊은이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연희를 데리고 젊은 도령이 들어왔다. 김선비와 아내는 화들짝 놀랐으며 김선비는 박도령을 사랑채로 들여 산속에서 일어난 일에 자초지종을 들었다. 김선비는 짚히는 바가 있어 아내를 추궁했고 모든 일이 탈로 났다 싶어 아내가 이실을 직고했다. 김선비는 아내의 악행에 아연실색했고 아내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이에 아내는 무릎 꿇고 연희와 남편에게 잘못했다 말하며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연희와 남편에게 읍소하였다. 두 사람 사이에 소란이 일어나자 연희가 김선비 앞에 엎드리며 말했다. 아저씨, 아주머니를 용서해 주셔요. 이 모든 것이 혼자 된 저를 돌봐주시려고 두 분께서 이 집에 들어오시게 되어 일어난 일이니 모든 일은 저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김선비는 나이는 어리지만 연희의 착한 마음에 아내를 잘 살피지 못한 자신의 무책임에 또 중마고 이진사 생각에 두 눈을 질끈 감고 눈물을 흘렸다. 김선비는 연희를 시집 보낼 때까지 돌봐주기로 친구와 한 약속을 다시금 상기했고 이처럼 위기의 상황에 처한 연희를 구한 박도령의 의젓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하여 이진사뿐만 아니라 연희와도 인연이 있는 박도령의 의향을 물어 두 사람을 혼인시켰다. 김선비는 함께 살자는 연희 내의 정을 뿌리치고 원래 살던 집으로 아내와 돌아가려고 했다. 아저씨, 그동안 저를 돌봐주시는 애가 하해와 같습니다. 정 떠나시려거든 이 집안 재산의 반을 가져가셔요. 아니다, 연희야. 그건 내 몫이 아니란다. 하마터면 부끄럽게도 친구와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뻔했구나. 네가 행복하게 잘 산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이렇게 김선비 내외는 원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지냈고 연희 내외 역시 아버지 친구를 자주 찾아뵈었으며 그때마다 김선비 아내는 재수로운 마음에 늘 용서를 구했다. 이후로 더 이상 파랑새는 그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으며 연희 내에는 서로를 아끼고 자손 번창하여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